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업분석편 강의를 맡게 된 은영신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강의는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를 만나본 많은 학생들이 그럼 교수님, 강사님, 왜 저희가 기업분석을 굳이 해야 되나요?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기 위한 섹션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 세 번째는 채용 절차, 더 나아가서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줄여서 이제 건보란 이제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구분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다. 또 설립 목적이나 주요 활동, 소재지, 규모 이런 입장은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강의에 앞서서 이 섹션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장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던, 기업을 분석을 하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모든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께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뭐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할 것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는 2년 연속 탑5 안에 드는, 여러분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전체를 합쳐서, 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뭐 남학생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지만 여학생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드는 공기업, 뭐 남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포함해서 거의 공기업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쟁자들이라든가 이곳을 준비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 신입들 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셨던 경력자분들도 대거 이쪽으로 이동해 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간호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특히 요양직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은 뭐 큰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측면은 개인적인 측면이라든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양측의 다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조직 분석을 하는 이유로는. 근데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첫 번째, 내가 왜 공기업을 입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 나만의 논리와 또 나만의 철학을 갖기 위해서 기업 분석은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정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도 뭐 다른 모든 공기업에서도 행정직이 필요하고, 또 뭐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에 상관없이 다 행정직이 다 필요해요. 근데 왜 하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와서 내가 행정직을 수행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논리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학생들이라든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올 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 지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님이 아니시지만 퇴임을 하셨지만 지금은 7대시죠. 저는 6대 김종대 이사장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중을 해요. 존경을 하고. 그 이유는 여러분 살펴보시면 뭐 첫 번째서부터 두 번째까지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의 CEO라든가 어떤 공단의 이사장의 어떤 직위까지 올라가실 때 대체적으로 갖추시는 어떤 역량들이실 거예요. 근데 건보에 있어서 왜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으로 남아 계시냐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선 사업에 처음으로 손대신 이사장님이세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가체계 개선 사업은 연간 수천만 건 이상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손을 못 대셨어요. 이거를 개선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이제 손을 못 대셨던 그런 영역인데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던 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제 이 기업을 분석하실 때 이전에 이사장님이 하셨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기 전에 담배 회사들과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승소하게 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미쳐지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이거 역시 다른 이사장님들께서도 손을 대시지 못했던 그런 사업 영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그 기업 공단이라든가 어떤 그 시기별로 상황이라든가 조건 때문에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처음으로 손을 대셨던 건보의 역사적인 인물이셨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던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내가 대기업을 들어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다른 좋은 많은 기업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공기업이냐. 그랬을 때 단순히 내가 뭐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회사의 어떤 뭐 매출이 증진을 하고 그래서 주주의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향상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내 어떤 직무 수행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어떤 인물의 작은 어떤 업무 직무들의 어떤 수행 능력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이냐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또 최근에는 미국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정말 좋더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업 자체가 나라의 국가 이미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공기업이고 내가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고 싶다. 행정직이든 요양직이든 뭐 건강직이든 전산직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의미를 갖추고 계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신입의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직무와 내가 얼마나 적합도를 이루는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조직과 개인,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과 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거는 내가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놓치시냐면 놓치심과 동시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저도 인사 쪽에서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인사 담당자 분들은 반드시 조직과 융화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나 목표나 성격 등과 일치하는 지원자분들을 뽑아야 인사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인사 담당자분들의 성과라는 얘기죠. 한 명을 어렵사리 많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지원자를 뽑아놨는데 이분들이 조직에 정착하지 못하고 퇴사해버리면 이분들한테는 실패란 말이에요. 뭐 개인 측면에서도 손해지만 조직 측면에서도 실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히나 많은 공기업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채용 관련된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 저희 기업의 조직 문화와 부합하는 그래서 인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 및 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 그러면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나도 면접이라든가 서류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니 인성이 안 중요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인성이라는 것과 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다가오시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뭐 이제 조직도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과 어떤 개인의 어떤 부합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구나. 특히 면접에서는 더욱더 크게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조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치나 목표나 여기 성격 이 부분까지는 다 누구나 찾아보실 수가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시죠 보통. 이런 좋은 얘기는 꼭 건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서류에다 어떻게 녹여 쓸 건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직 문화, 성격 측면이에요. 이 제가 이제 조직 문화 이슈로 이제 4가지를 뽑아놨는데 이거는 뭐 건보에서 언론에 제공을 하는 뉴스 기사, 뭐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많은 보고서들 이런 것들의 내용 분석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NCS 체제로 바뀐 뒤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건보 같은 경우는 셀프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해요.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이제 바뀌시면서 어떤 기조를 발표하시잖아요. 우리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셀프 리더십을 강화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라.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조직에 들어와서 그 어떤 기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NCS 공부하시잖아요. 필기 공부하실 때 대인관계 역량의 리더십 섹션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트렌드가 되는 셀프 리더십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율적으로 내 어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성심적솔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이사장님 뿐만이 아니고 그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채용 설명회를 다니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른 상대방을 위하면서 솔선수범한다는 뜻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건보는 대민 업무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직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 갖춘 지원자. 이건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섹션에서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녹여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런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3번째로는 이제 성격 측면인데요. 그 조직 연구를 보시면 뭐 깊이 있게까지는 안 가셔도 성격 오요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직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시면 5개 영역 중에 성실성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성 요인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성실성은 이런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챙기시지 말고 이 성실성의 각 요소들 제가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그 건보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이 연합이 돼야 그 조직의 성격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은 자제심, 의무감, 유능감, 질서, 신중,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질서라든가 규범을 지킬 때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 있죠.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은 광고회사라든가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그런 곳에는 또 적합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점과 더 나아가서는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가족 친화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문화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부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이 없겠네요. 회식이 많겠네요. 되게 부담돼요가 아니라 가족 친화적으로 서로 위하고 경쟁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이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 분석 자료들이 있잖아요.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내가 외우고 암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거 공부하시는 이유가 면접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슈를 나한테 물어볼까 봐. 그랬는데 내가 대답을 못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암기의 차원에서 부담을 느끼시면서 외우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접에서는 100% 외부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반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킬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2016년에 청렴도 국가기관 1위로도 뽑히고 그만큼
학연, 지연, 뭐 면접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을 다 차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부 평가 전문가들, 이제 교수님들이라는 평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시면 실무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면접에서 질문으로 잘 나가지 않아요. 실무진들이 안 들어가는 이상.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맙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 되게 깊이 있게 막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느끼시지 마세요. 그러나 단 이런 것을 챙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일할 조직이고 내가 실제로 수행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신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부담 느끼시지 말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낮추셔야 되는데, 단 2025년의 뉴비전 및 미래 전략 선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한 기사 검색이라든가 뭐 그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실 수 있는 간단한 정보예요. 너무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제 그 직장인들이 알 수 있는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신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7년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해에, 이 연초에 어떤 기조라든가 중점 과제가 발표가 되었는지는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 5가지가 이제 뽑혀서 우리는 이 5가지로 앞으로 2017년 향후 이제 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자라고 이제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사장님이 이 이슈를 가지고 뭐 지역별로 다니시긴 하세요. 근데 그 지역에 맞게 약간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은 기조로 움직이되 약간의 이런 부분이 그 기업별로 수정된 부분도 있고요. 기업별로 좀 차별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5가지 어떤 중점 과제로 움직이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점. 근데 여러분들은 신입이시기 때문에 경력을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5가지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까지 얘기하실 수는 없어요. 경력자분들은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셨으면 그런 내용들을 하시겠지만, 신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는 게, 인사 담당자 분들이 우리는 신입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다 감안하고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챙겨셔야 될 건 나는 이런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요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를 내가 들어가면 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이거는 뭐 지원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어떤 이슈들, 뭐 4가지 정도로 뽑아봤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셨을 때 들어가셔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바로 직면하셔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하겠구나. 또 4번째로는 이 비급여 부분이 이제 좀 화두로 많이 올라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구나 정도로 챙겨가시면 돼요. 신입의 경우는. 다음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도표고요. 하나하나씩 보시면 조직 문화서부터 5번째로는 경영진 및 경영 만족도 순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 조직 문화는 이제 이거는 인사 담당자, 그 현직자들 채용 설명회 때 주로 나오는 어떤 질문들을 요약하고 또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는 얘기들. 자, 이제 보통 사내 직원이요, 뭐 경쟁적인가요? 협력적인 분위기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지원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협력적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조직 문화 자체가 경쟁적이고 되게 치열하고 그래야만 승진하고 이런 분명히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면 협력적이다. 2번째는 그럼 굉장히 가족 친화적이고 가족 문화적이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생활이 신입들은 특히나 이거 강조하죠. 노터치. 열심히 일은 할 텐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은 터치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신입사원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 문화 차원에서 존중을 하는지 개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존중하는 분위기.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되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식 자리, 술자리 이런 모임이 많은지,
뭐 팀별로 조직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직 분화는 분위기나 어떤 문화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문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공기업들이 있지만 정말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에서 정말 탑3 안에 꼽힐 정도로 높은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여성들이 점점 파워가 세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은 지향이 돼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쉽지만 뭐 이런 부분.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해서 지금은 41세에서 45세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굿뉴스가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그러면 이게 연령대들이 몇 세시더라? 이제 개띠시라고 하던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가신 그 자리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 안에 대거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더라. 의사소통은 굉장히 수평적인 걸로 유명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성격적인 특성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조직 구성원의 성격 특성은 5요인 중에서 성실성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아, 그러면 나도 그런 성격 5요인 중에서 이런 성실성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어떤 이런 요소들을 내가 뭐 서류라던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한번 쓰면 좋겠다. 뭐 다음은 뭐 임직원들의 회사 비전을 공유하나요? 뭐 공유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퇴사율도 적고 또 학연 학벌 중요시 되나요? 라는 질문은 담당자들은 아니다라고 단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NCS 체제로 변화를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입사지원서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를 구체적으로 적는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건보 같은 경우는 안 적죠. 학교 안 적고 또 작년에 봤을 때 6급 갑의 경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들어갔어요. 선생님 근데 그거는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6급 을 아닌가요? 을까지는 그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은 있지만 6급 갑은 제한이 없어요. 고등학생들 갑 졸업한 사람들도 들어갔고요. 82년생도 들어갔고요. 85년생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라는 점. 조직 문화는 요양직, 특히 건보 같은 경우는 여성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 부분 정말 챙기셔야 돼요. 내가 오래도록 몸담고 오래도록 일할 생각이시라면 이 조직 문화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위직의 어떤 직급 이상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탑 10 안에 드는 공기업이 2015년 자료를 보시면요, 여성들 아예 안 뽑은 데도 있어요. 안 뽑은 데도 있고 여성 임원진들 과장급 이상의 어떤 여성 임원진들이 없는 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건보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의 비율이 거의 한 40% 이상, 그리고 관리직이 20% 이상이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자율적이다. 또 급여 및 복리 후생은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연봉 인상률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는 신입들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5% 이내이다 라는 답변이 한 80% 이상이 나왔고요. 초봉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시간 선택제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1,400, 성과급 별도죠. 그리고 전일제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 2,900, 뭐 성과급 별도다.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2,900 너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또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봉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성과급 수준은 어때요? 라고 하면은 봉급만큼이 봉급 한 100%? 봉급의 100%가 이제 대체적인 응답률이 70% 이상. 이건 현직자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연봉 협상 자체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공기업은. 또 공기업은이라고 하면은 뭐 아닌 곳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건보 같은 경우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사무공간, 뭐 휴게공간 대체적으로 너무 만족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지역별로는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이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수준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라는 응답이 현직자들 수준으로 90% 이상. 다음으로는 근무 시간 및 휴가인데, 이런 질문을 사실 신입들이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서 막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신입은 가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적응하겠습니다. 더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좀 더 늦게 퇴근하겠습니다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칼퇴근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은 적합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칼퇴근을 하신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담은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근무 시간은 야근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기업 문화는 아니지만 특정한 일이 있을 때, 뭐 이슈가 있을 때 야근을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근무 수당 있겠죠. 법정 지정되어 있는 이런 수당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 특별 휴가 측면은 이제 특정한 프로젝트 어떤 뭐 성과를 냈을 때 대기업에서 나오는 얘기긴 해도 공기업은 여기서는 없고요. 특별 휴가 개념은. 근데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차나 대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문화예요. 사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건보는 쓸 수 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 중에 여성분들한테 제가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조직인가를 캐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좀 길게 일한다라고 내다봤을 때는 여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모범적인 여성 친화적인 대표적인 어떤 공기업으로서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돼 있어요. 챙겨가시면 너무 좋고, 실제 휴가 소진율은 뭐 100%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90% 이상이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실제 내가 휴가를 있는데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런 문화구나. 알수록 되게 좋은 건보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앞부분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뭐 멘토가 있다, 없다, 이게 왜 중요해요, 선생님? 하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본받을 만한 멘토가 있고, 내가 본받을 만한 상사가 있다라는 것은 직무 만족도, 뭐 회사의 어떤 애사심, 충성심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길게 내다봤을 때, 아, 그런 나의 롤모델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교육 개발 프로그램은 그 연도에 따라서 HRD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뭐 평균적으로 연 한 5회 정도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비율이 되게 높았고, 만족도 높았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으니까 뭐 대체적으로 중간급 이상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의 업무가 이직 시 도움이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특정 직무의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집단은 아니에요. 순환 근무 제도를 통해서 두루두루 어떤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아,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점에서 챙기시면 되고, 다음 마지막, 이 부분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순환 근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뭐 원하는 직무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 그 경영진, 이 부분은 리더십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리더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 뭐 대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어떤 리더십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정성 최고죠. 미래 성장 가능성도 탑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필요로 한 인력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이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우리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놔야, 우수한 인재를 다 열심히 막 시간과 비용과 돈을 들여서 다 뽑아놨는데 얘네들이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실패를 막기 위해서도 맞지만, 역으로 나 역시도 이런 걸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들어가야 나도 퇴사하지 않고 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채용 절차는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기소개서 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를 통과를 해야 필기를 보고 필기를 통과가 돼야 면접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느 전형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저는 작년에 어떤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냐면 우리나라 3위, 그러니까 탑3 안에 드는 간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겠죠. 그리고 정말 탑3 안에 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학생들 40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서류에서 다 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충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필기를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서류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내 수준의 뭐 나의 어떤 경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지식을 비춰봤을 때 나는 뭐 100% 통과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40명 떨어지셨어요. 간호사분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유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계속 준비하셔도 안 돼요. 서류 자체가 이 횟수를 그러니까 채용의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준비하신 서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전형을 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점. 뭐 우대사항 부분은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릴 게 여기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취업 지원 대상자, 보호 대상자 이 우대사항 반드시 챙기시라는 점. 배점이 높겠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어떤 3가지 얘기를 들었냐면, 우대사항 중 하나인데 떨어지신 분들이 또 되게 많았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건보는요 선생님 인턴 근무 경력만 있어도 대부분 서류는 통과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 세 번째로는 공단의 고객센터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요 대체적으로 서류는 지금까지 100% 통과해서 이 3가지였어요 작년 이슈가. 그런데 이 3가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막 대거 탈락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애들이 많이 이제 질문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대답하는 공식적인 얘기는 모든 서류마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당락을 좌우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점수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라 있으면. 다음은 인재상인데, 사실은 뭐 책임을 다하는 인재, 이건 어떤 사실은 보시면요 기업에서도 다 필요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요 대국민 서비스, 대민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류에서도 그렇고요, 면접에서도 그렇고요, 이 인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거예요 라고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인사 담당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원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인성평가 보잖아요. 그 부분을 잘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인성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알고 이제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셨던 조직의 문화, 성격, 그러한 요소들이 인성 질문에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국가단체 중에 인성 때문에만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요새 대부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좌절하죠. 와서 선생님 제가요 제 인성이 정말 바닥인가 봐요. 인성에서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인성 때문에만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 잘못 봐서. 근데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곳은 그것 때문에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사실 그건 이제 필기까지 가서 이제 나오는 이슈긴 하지만, 그러나 건보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아까 이 강사님께서 조직 문화가 이렇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을 묻는 질문들이 문항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약간 문제의 소지는 있어요. 우리 조직과 적합하지 않은 인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인성 부분 강조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왜 정리를 해놨냐면, 뭐 채용 설명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다닐 수도 없고 다 찾아서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들어봤을 때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같이 드립니다. 이거 100번 정도 읽으세요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지원자분들이 제가 봤던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읽어요. 근데
이거를 100%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고 그걸 서류에 반영을 한다라든가 자소서에 반영한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은 여러분 정독하세요.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읽으세요. 하나하나 요소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챙기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요, 입사 지원서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쓴 지원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으셔야 돼요. 또한 인사 담당자는 저희가요, 이렇게 다 뭐 글로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진행하면 한 5,000건 이상의 전화가 온대요. 자기들이 다 말로 글로 다 설명해 놓은 것들을 제대로 안 읽고. 이러한 부분 반드시 챙겨라. 2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질문이실 수 있어요. 자격증 필요해요? 경력 필요해요?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NCS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자격증의 비율의 어떤 가산점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산점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다 챙기시잖아요. 이 질문 계속 나와요. 뭐 한국사라든가 커말 배점이요, 어때요? 뭐 그걸 점수로 인사 담당자가 얘기는 해줄 수는 없겠지만 배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요. 행여 지금 내가 커말이라든가 한국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거 없이 다른 서류의 영역들을 채우시고 NCS 필기 준비를 하세요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 담당자는 이 한국사나 커말을 한두 달? 두세 달 바짝 준비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닌데요. 저 한참 걸렸는데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이나 노력, 비용, 그 대비 가산점을 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시면 얘네가 이제 행정사라든가 원가 분석사 대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서류 요소들을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게 없고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서류가 들어왔을 때 행정사나 원가 분석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서류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는 가산점은 많은데요. 이거 역시 당락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류는 총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가산점이 높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 저 지금은 그거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서류의 영역들을 챙기시면서 NCS 필기를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학교교육 5개가 있고요. 직업교육 5개란이 있어요. 이 측면은 왜 중요하냐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역량의 정의거든요. 직무 기술서도 그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나는 너희들 학교 안 볼게. 전공도 그렇게 안 볼게. 대신에 우리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가할게.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과목의 점수도 우리가 평가할게.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 총학점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학교교육 5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특히 요양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호사들 많고요. 물리치료사분들 많죠. 그분들은 또 그 과목만 쭉 쓰세요. 보통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기회가 좋아가지고 서류를 400건을 봤어요. 건강보험공단. 그 중에 50건은 통과한 서류고요. 350건은 떨어진 서류였어요. 근데 2만 건 이상의 서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일반화해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대체적으로 학교 교육란에 국가고시로서 내가 갖고 계신 자격증 있죠. 간호사면 간호사, 물리치료사면 물리치료사 그런 분들은 이미 인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을 갖춘 상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그거로만 다 쓴다라는 거는 더 떨어지실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회에 나오셨던 인사 담당자분들도 계속 서류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요양직 쪽은 행정직과 관련된 학교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이 전무화돼요. 그러니까 한두 개라도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걸 쓰시는 지원자들이 뽑힐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학교 교육도 꼭 전공뿐만이 아니라 교양이라든가 선택 과목 중에서도 직무 기술서의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이 과목에서 이걸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건 쓰셔도 돼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은 제가 작년에 검토했던 그 400개 서류 중에 350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류는 우연이라고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직업교육에 아무도 안 쓰셨어요. 또 이거를 안 썼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 선생님 저 직업교육 안 썼는데 전 됐는데요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떨어지신 분들 대체적으로 이걸 하나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계속 해를 거듭하실수록 그 서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고용노동부 HRD 넷에서 인정하는 반드시 HRD에서 NCS 코드라는 걸 부여한 과목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원칙이지만 특히 신입의 경우는. 근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보니까 자기가 조직 생활할 때 들었던 직무 관련 교육들을 그냥 다 쓰셨어요. 확인서만 받을 수 있으면. 이거 증명서는 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6개월 이내. 국가공기업 기관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난 서류는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도 막 부득불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 2년 전 거 내야 돼요. 뭐 내실 수는 있지만 인정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되지만 이거 꼭 챙기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아,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좀 발생한다는 걸 감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점수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챙기신 한두 개라도 5개 다 채우신 분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내가 교육사항에서 어필할 수 없는 부분은 이쪽으로 이제 보강을 하시는 부분은 베스트죠. 이슈는 뭐냐면 저는 물리치료사, 뭐 간호사, 뭐 기술직이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은 다 그거 전공 관련되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메꾸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 경력은 뭐 6개월 이내에 뭐 증명해라. 근데 여러분들 부담 안 느끼셔도 되는 게 신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감안하겠다 얘기예요. 경력이 없어도 뭐 어떡하겠어요. 경력자를 우리가 뽑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상 경험, 이건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다양한 분야, 봉사하면 봉사로 계속 5개 쓰지 말아라. 다양한 어떤 것을 어필을 해라라고 이거는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고 자기소개서 작성도 굉장히 배점이 높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사실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보면 합격 자기소개서나 불합격 자기소개서나 엄청나게 다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진짜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남과 다른 시각으로 남과 다른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소개를 한다면 너무 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직무기술서의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쓰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소개를 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써서 모든 서류를 이렇게 역전시켰다라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입사 지원서를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가 다르게 어필이 됐을 때는 정말 큰 배점이 있구나 챙겨가셔야 되고 채용 분야는 여러분들 행정직 6급 갑, 6급을 요양직 6급 갑, 보통 주를 이루는데 뭐 건강직도 있고요. 기술직도 있고요. 전산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건강직 같은 경우는 TO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채용이 미정이다라고 발표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나올 예정이고 지역 본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챙기실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 화면상으로는 다 이렇게 읽으실 수 없을 거지만 이 정보는 건보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채용 입사를 시작할 때 다 이제 기술서 다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을 제가 여기다 담은 내용은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점에서. 보시면 이제 행정직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 능력 단위 쭉 보시면 아, 제너럴리스트구나.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기획.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섹터별로 이제 뽑는데 여기는 우리 이거 다 할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걸 다 갖추고 계실 수는 없어요. 아, 그럼에도 아, 우리가 이러한 업무들을 다 하겠구나.
직무 수행 내용도 마찬가지로 필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교 교육이라든지 직업 교육란을 작성을 하실 때 여기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 교육란이나 학교 교육란에 그 교육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그 과목명이라든가 교육 이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서 그거에 되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외부 평가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고 너 거기서 뭘 배웠니가 더 궁금한 거예요. 앞에 타이틀이 중요한 것보단. 그래서 제가 많이 검토해 본 서류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 언어로 막 쓰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의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과목에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키워드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지식이 이건데, 이 사람이 이걸 갖췄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직무 수행 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식과 기술 측면은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얘기한 직무 수행 태도는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이거 그냥 되게 가볍게 넘기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서 뒤에 이제 입사 지원서에 경험 쓰는欄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에서 서술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이라든가 사례들을 소개하시는 것도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필기로서도 평가하기 힘들고요. 단순히 입사 지원서에 뭐 쓸 수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태도를 어떻게 길러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자기소개서 면접이다. 챙겨가셔야 되고 필요 자격은 보시면 여러분들 공인 700점 이상이 되셔야 되죠.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다 만점 처리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토익이 제일 가장 무난해요, 여러분들. 탭스, 토플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혹시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지만 관련 자격은 여러분들 보통 커말이라든가 한국사는 다 갖추고 계세요. 웬만한 지원자분들이. 그런데 행정사, 원가분석사, 정보처리기사, 사회분석사 1급을 갖고 계신 서류는 저는 지금까지 본 게 딱 한 건이에요.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사회조사 분석사 1급.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요소들 챙기셔야 되고 직업 기초 능력은 여러분들 약간 뭐 채용 대행사가 바뀔 때마다 추가가 될 수 있고 더 보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2016년 하반기 때 나왔던 이건 이제 기초 능력을 NCS에서 평가하겠다라는 부분. 요양직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요소가 있다면 총무라든가 회계라든가 건강보험이 빠지고요. 행정직과 다르게 이런 4가지 밑에 있는 노란색 표시가 추가가 됐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요양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특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요양직 분들은 행정직과 관련된 능력이 부족하시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위의 요소들, 경영기획, 홍보, 관리 이런 쪽들을 챙기셔야 되고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수행 태도는 뭐 행정직이나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나 다 동일해요. 직무수행 태도는 그 조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은 이 4가지 중에 하나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되고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이 물리치료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신다는 점. 그리고 관련 자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신보건 간호사 있으시면 작성을 하시는 게 내가 점수를 챙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 원가분석사라든가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은 요양직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갖고 계셔서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원가분석사라든가 사회조사 분석사는 동일한 입사 지원서를 좀 다르게 보여주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 요양직이라든가 행정직이 문제가 조금 상이는 해요.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양직 점수가 낮고 그러니까 커트라인, 평균 커트라인이 행정직의 점수가 좀 높아요. 부분들. 행정직이라든가 요양직에서는 이건 이제 채용 설명 공고가 뜨면은 저희가 몇 문제를 몇 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60분 안에 78문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78문항 중에서 요양직 막 커트라인이 46, 뭐 43일 때도 있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건보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게 채용 대행사한테 60분 안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 78문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시간을 타이머를 해놓고 푸셔야 돼요. 이거 계속 습관이 이제 내 몸에 그 시간과 문제 푸는 속도가 체득이 될 만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저 문제는 많이 풀었어요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특히 수리 영역 섹션은 이거는 사실은 챙기셔서 많이 맞으시면 정말 점수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영역이 사실 여기인데 적성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해서 작년 후반기 때 많은 이제 지원자분들이 말이 많았죠. 근데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수리 영역도 챙기셔야 되고 인성 검사도 이제 같이 실시한다라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인데요. 서류가 통과가 되고 나서 또 여러분들 뭐죠? 그 자기소개서 보기 전에 그 필기 보시고 면접까지 온다라는 얘기는 제로 세팅,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외부의 면접위원들이 들어오셔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단과 관련된 막 정말 막 디테일한 지식이 질문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은 자기소개서 준비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역량 자기소개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직무기술서에 근거한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이직 사유. 이건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100%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입사 후 포부 및 목표는 이러한 이유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했다라는 것, 조직 분석을 했다라는 것 챙기셔야 되고, 경력사항이 있으면 경력과 관련된 업무가 집중돼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사실 NCS라고 하는 그 전형은 뭐냐면,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그 안에 있는 문제 질문이 나오는 게 베스트죠. 그것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NCS의 어떤 면접 구성인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압박 면접의 차원이랑 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이걸 안 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과 이 지원자가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과는 정말 상이하거든요. 결과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을 하신 그것을 캡처를 해놓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원했던 서류 자체를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 여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한 내용을 다 자기소개서에다 막 다 쓰셔가지고 혼선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임팩트 있는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그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상황은 어땠니? 네가 맡았던 역할 어땠니? 거기서 배웠던 게 뭐였고 개발했던 역량이 뭐였고 결과적으로 그럼 너 와서 공단에서 어떻게 기여할래? 이런 순으로 자기의 컨텐츠를 다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 사실 이 면접은요, 여러분들 제로 세팅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필기 다 통과하신 분들, 다 서류 통과하신 분들이 다 오신 자리잖아요. 온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면접을 통과하는 것 중에 저는 한 90% 이상이 이러한 요소 같아요. 아무리 내가 투박하게 말하더라도 내가 더듬고 당황하고 긴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메시지나 미소나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제스처들, 눈빛 처리들 이런 것들이 당락을 좌우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 되게 긴장하고요. 사람 앞에 가면 떨려요. 떠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도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천천히 하고 막 당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이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류 통과하고 필기 통과하신 분들이 면접에서 계속 건보 4-5번 떨어지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같이 챙기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뭐 3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입사 지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라. 여기서 생각보다 막 오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다닌 기간이 막 30년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숫자 잘못 쓰셔서. 이러한 분들은 뒤에 것도 읽히기 전에 뒤에 서류가 안 읽히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거기서 그래놓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전 되게 꼼꼼하고 막 디테일을 추구하고 이거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에 오타가 나는 것 챙기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챙기셔야 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챙기셔야 된다는 점. 그 NCS 모의고사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면접 스터디를 왜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뽑고 싶어하는 사람과 비전문가가 뽑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일치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걸 연습을 해보시면 더 그 효과가 성적이 더 좋으시다라는 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거 채용을 발표했고 앞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서류 준비하시고 직업, 직무뿐만이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셔서 서류 하나에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좀 신경 써서 전략적으로 꼭 작성하셔서 꼭 향후 5년 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2017년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이걸 보시는 올해 모든 분들이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업 분석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